사실 오늘 콜로키움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법학부의 선배 교수님이신 해경 지승원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을 맞으시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년 퇴임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사를 마련하고 있고, 내일 모레 그 목요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여러 가지 또 행사를 가진 다음에 저녁 한 7시경부터 우리 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고별 강연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정년퇴임 행사로 좀 특별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 직장에서의 교수직 자체는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정년퇴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의 이 자리에 제가 좀 모신 모두의 선생님이시기도 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존 롤스 교수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또 이 자리에 다시 모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학문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 뵙는 이런 토론의 장을 우리가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지승원 교수님의 정년을 좀 축하하려고 하는 것은 지 목사님 정년을 맞으셔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결코 은퇴가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시면 태권도 단련도 더 열심히 하시고 좋은 책도 많이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앞으로도 많이 주셨으면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동대학교 장순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원래 목요일날 축하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목요일날 다른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부득이 참여하시기가 어려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 총장님 나오셔서 축하 말씀 해주실 때 감사 말씀 우리가 좀 드리고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2014년도 법학부 콜로키움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법학부의 우리 지승원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 행사라고 해서 매우 뜻깊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년간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승원 교수님께서 호가 바다해자 해경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바다가 근접한 이곳 한동대학교에 있어서 지난 12년간 수많은 제자들이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울경, 바다해 거울경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저는 우리 지승원 교수님이 교수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또 태권도 사범이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작년까지 학부장을 올해 몇 개월 전까지 지난 8월까지 학부장을 하시는 게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지승원 교수님이 정말 열정이 계시는 분이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에 뭐 학교에 엄청난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보여주셨지만 저는 뭐 이 65세라는 것이 어떻게 많다면 많고 저는 앞으로 정년 이후에 또 열심히 좀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건 별로 요즘 관심이 없습니다. 좀 더 미래적으로 사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오셨겠지만 좀 더 미래에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건강하시지만 더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면서 하는데요. 저는 그 성경의 그 갈렙이라고 하잖아요. 갈렙. 여러분 성경의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를 발라갈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85세더라고요. 85세 때 그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정말 도전해서 획득하잖아요. 근데 그 85세도 그 마음을 갖는 거. 그러고 우리 지승원 교수님 아주 젊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정말 정년하시더라도 정년하시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선교 전도도 하시고 또 시간이 나시면 또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삶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저는 또 사실 오늘 오면서 우리 학교의 이 법대 교수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오늘 신은주 교수님이 안 계시네. 옛날에 오셔가지고 통일을 한국계시죠. 근데 오늘 제가 통일준비위원회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어서 그게 갔다가 이제 지금 끝나고 막 내려온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법하고 통일한국도 관계가 많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총장님 앞에서 얘기했는데 서울대학교 총장님도 제가 통일법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된 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자유민주 통일이 되잖아요. 자유민주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법칙,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됐을 때 법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우리 지승원 교수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통일 한국의 법체계도 좀 관심 가지시면 그것도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지승원 교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뭐 65세 이후에 더 정년 이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어떻게 좀 더 자유로운 가운데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면서 더 많은 것을 좀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오늘 그 콜로퀴엄이 한다는데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뭐 정의에 관한 것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법학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본 게 지난번에 조선일보사하고 디지털 조선 TV죠. TV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갔다가 제가 저도 그때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제가 그 자장을 맡고 뭐 그런 일을 하러 갔었다가 법학을 하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뭐냐면 타이거 맘스의 초아 교수라고 타이거 맘스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그분이 보니까 법대 교수더라고요. 법대 교수인데 어느 대학의 법대 교수냐면 예일 대학교의 법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예일대 법대 교수인데 아마 주의시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교육에 관한 타이거 맘스의 교육에 관한 책인데 지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로직이 굉장히 좋고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중국 엄마, 한국 엄마 다 비슷한 건데 아이들한테 그냥 막 돌리게 하는 거죠. 학원 끝나면 뭐 학원 보내고 뭐 이거 중국도 비슷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것이 근데 맨 처음에 법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뭐 선생님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질문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대요. 당황을 많이 해서 제가 굉장히 뒤떨어지는구나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옛날에 그 멕시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답변을 잘했는데 아주 명답변이 돼가지고 그게 그 답변 때문에 자기가 아주 그때부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교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멕시코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느 때는 굉장히 자본주의로 갔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또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하게 됐다가 막 어떤 때 자본주의가 됐다가 뭐 이게 굉장히 익스트림하대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뭐 정의가 뭐냐 이제 이런 건데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역사에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평등이 막 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상당히 자유가 내지는 뭐 좀 자본주의적인 그런 게 또 갖다 많은 게 이렇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자기는 그래서 너무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법대 들어와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때까지 그 교수 되는데 교수 때도 지금도 그 얘기를 이 사람 전공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 정의라는 것도 상당히 보면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진보가 자꾸 어떤 때 자유가 자꾸 이런 것도 제가 보면은 역시 이 역사의 시간에 따라서 이 가치관도 변하고 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정치에서는 분명히 그런데 법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법이 앞으로 저는 법도 굉장히 어떤 시대 각각에 대해서 저는 좀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대한 법학은 요즘 법학이 좀 더 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IT하고 결합해서 요새 카카오톡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여주느냐 말아주느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에서도 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앞으로 법학이 좀 더 다 분야에 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는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오늘 그 콜로키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또 우리 특별히 지승원 교수님 계속적으로 또 정년위원회 이후에도 더 행복하시고 또 더욱더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공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주제로 삼은 것은 오늘 콜로키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범죄가들에게 남긴 것.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분의 귀한 패널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콜로키움을 조직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격조가 있는 패널들이 많으셨구나. 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존 롤스에 관한 패널을 이렇게 집단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다른 학교에서 별로 가능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스스로 많이 놀랐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선생님들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편으로 오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지승원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원 교수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감리교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존 롤스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석사학위 논문을 쓰실 때 롤스 선생님의 첫 번째 책인 사회정의론에 관해서 아마도 국내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좀 거고를 남기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법률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백은석 교수님이십니다. 백 교수님은 법률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를 다니시다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학부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존 롤스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분이긴 한데 대단히 지루했다. 우리 백 교수님 하버드를 마치고 나서 대사량을 가면서 옥스퍼드에 가서 영국법을 가졌고 그 뒤에 다른 대학을 거쳐서 대학교에 오셨습니다. 예, 그 뒤에 머리가 하얘진 우리 교목실의 김규호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김규호 목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으로 학사 석사를 하신 다음에 정치학과로 옮기셔가지고 다시 석사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에서 존 롤스의 초기 저작에 담겨있는 기독교적인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셨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학기부터 우리 한동에 도입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제문학부에서 오랫동안 강의하고 계신 최영아 교수님. 최 교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일본의 동경대학교 법대에서 이 존 롤스의 정치사상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일본 사상가들이 하고 있는 여러 논의를 여러 번역서나 아니면 저서화된 책들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계시고, 지난 7, 8년 동안 특별히 국제문학부 학생들에게 사실상의 정치사상 공급처가 예, 우리 네 분 선생님들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오늘 시간 사용을 오늘 저는 그 얘기를 가능하면 덜 하려고 합니다. 시간 사용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우리 학부에 있는 TA가 마련한 간단한 존 롤스에 관한 인트로덕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존 롤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어색한 일 아닙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 앞에 있는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늘 해오던 대로 우리 지수만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네 분이 각각 한 10분 정도 또는 조금 더 말씀을 주시겠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존 롤스 선생님이 흔히 3권의 책을 쓰시고 세상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책이 사회정의론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이라는 책이고요. 마지막 책이 만민법이라는 책입니다. 뭐 특별히 제약을 하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제가 청하기를 우리 지승원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책, 백 교수님께서는 헌법 교수님이시니까 두 번째 책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우리 김규호 목사님께서는 그 만민법 책을 또 번역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을 가능하시면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영화 교수님께서는 최근 말씀을 좀 들으시고 이 존 롤스가 남긴 것들에 관해서 이런저런 좀 어떤 논쟁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분께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일종의 발제 겸 하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네 분 사이에서 혹시 조금 더 발표해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토론해야 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20분에서 25분 정도 그 기회를 갖기려고 합니다. 지금 7시 25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일을 마치게 되면 아마 8시 4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배운 것, 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존 롤스 선생님이 마치 여기 와 있기라도 하듯이 함께 이야기하고 또 듣고
묻고 답하고 역살자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세계관적 부딪힘이 있다면 논쟁도 신나게 한번 해보고 저는 9시 반 정도에 오늘 모임이 끝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원래 심포지움이 깊어지면 밤을 새는 겁니다. 플라톤의 책들은 대체로 밤을 새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시오. 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먼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존 롤스 이렇게 했습니다. 존 R-A-W-L-S 존 롤스가 아마도 마이클 산델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스스로를 R-A-W-L-S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921년에 태어나셔서 2002년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볼티모어에서 나셨네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최우등 졸업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복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호넬 대학교에서 가르치셨고 우리 장순우 총장님은 MIT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하버드 바로 옆 동네입니다. MIT에서도 가르치셨고 하버드에 오셔서 정교수로 가르치신 다음에 돌아가신 때까지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상을 받으셨습니다. 20세기에 철학자 한 명을 뽑으라면 아마 하이데거하고 존 롤스하고 위트겐슈타인하고 세 분이 다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안에서는 존 롤스를 기억할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리주의가 아닌 다음에는 그 언어 철학, 분석 철학만을 거의 철학으로 생각해 오던 그 영미 철학계의 정의론, 사회 정의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든 대철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론에 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 그다음에 무지의 veil of ignorance. 원초적인 오리지널 포지션. 제 수업 시간에 도박을 할 때 뭐 패를 까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때 늘 얘기하긴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의의 두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배운 사람들은 기억하면 되겠고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 이름이 A Theory of Justice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The Theory of Justice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TA가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책이 나온 다음에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책을 아주 많이 팔아먹은 마이클 산델도 이 첫 번째 책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같이 유명한 철학자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박사 논문이자 초기 저작은 대체로 롤스의 첫 번째 책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비판들을 모두 수용한 결과로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1993년에 내놓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방금 전에 김교 목사님께 들으니까 35명 정도 되는 롤스에게 직접 학교간 학자들이 지금 미국에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철학계에 활약하고 있다고. 논적들이 여러 종류의 논적들이 있었는데 커뮤니테리안 공동체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서도 조금씩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알레스테어 마킨타이어, 마이클 산더,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처. 저는 마이클 왈처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버드 철학과의 동료이기도 한 로버트 노직가 대표적인 분인데 흥미롭게도 노직 선생은 나중에 그 입장을 바꾸게. 노암 촘스키를 리버리테리안으로 우리 TA가 분류를 했는데 이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분류 자체가 대단히 리버리테리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앞에 얘기되어 있는 세 책, 제일 중요한 책들이고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대부분 논문들을 모아서 네,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주인공이시기도 한 이수만 교수님 개청해서 첫 번째 책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장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요약해서 요약본 드릴 테니까 가셔서 쉬시는데 지승원 교수님만 갈게. 아까 총장이 통일 얘기를 하셔서 어제 제가 다른 모임에 갔다가 통일에서 식사 방송하면서 우리 통일에 관한 책을 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충 줬어요. 육사 출신, 육사 교관한다는 걸로 들어보냈습니다. 어차피 통일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무술로 통일을 기여할 것 같은 것이 제 사족께서 납북되셔가지고 한 67년, 62년 이것만쯤에 평양에서 모란봉 체육단에서 격수를 가르치셨다니까 제 아들이 아마 지금도 통일하고 있겠죠. 나중에 족보를 빠져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해서 저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 기운이 우리 오스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게 없는가 이런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종교 얘기를 잘 안 하죠. 기독교인들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이고 명백히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는 것은 이유가 그것은 성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그 10년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맹렬한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들의 맨 마지막 정의 원칙은 결국은 되게 희화한 겁니다. 무지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으로서는 뭐 어떤 물의 지배라든지 물의 관리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주의가 필요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자유회로의 도약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정의 원칙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세계였죠. 그와 함께 기독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랑만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정의는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서 용해야 되는 그런 사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종말론, 전통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로스는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공적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믿음만이 그 심판과 구원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말론에는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인류가 논의해온 정의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정의론을
마지막 종말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때부터 이 땅에서 모든 그 정의로는 기독교의 종말이 되게 의미 있는 것으로 새롭게 자리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롤스의 계약론적인 접근, 절차로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새롭게 조명해 볼 만한 중요한 그 방법론이고 또 사례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롤스가 무슨 주장을 했는가 온갖 얘기가 다 나와 있죠. 제가 석사 논문을 쓴 게 8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디오리 오브 저스티스 나온 지 딱 10년만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롤스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리딩 롤스라는 책으로 이렇게 적어놨고 그 외에 기타 작은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포대되어 있었고 제가 그 리딩 롤스는 직접 구매했고 그다음에 다른 논문들을 잘 참고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신남북 대지사나 아직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기 10여 년 전 그렇게 해서 통일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도착이라는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연세대학 심사위원들의 분위기에 따르면 제가 지금쯤은 연세대학에서 하는 정년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바람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이런 건 다 하는데 저는 그만뒀죠. 그래서 롤스는 어떤 면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스승이라고 하기 힘든 관계입니다. 저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간에 외국에는 스승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자기가 자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롤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등의 원칙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프랑스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아이스링크를 하나 만든다 합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반뚝 잘라서 5,000제곱미터에 김연아가 혼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완전히 뚝 떼서 혼자 쓰는 거죠. 대신에 나머지 5,000제곱미터는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김연아가 2시간씩 모든 사람들에게 레슨을 시키면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처음에는 하나는 이런 원칙이죠. 모든 포항 시민이 다 자유롭게 그 링크를 다 사용하는 거고 아주 공평하게. 뭐 시간별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또 하나는 그들의 권리가 반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김연아를 통하여 무료 레슨을 자기 아이들도 적어도 한 1년에 한 1시간 정도는 잘하는 집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불평등이고 둘 중에 어느 것을 배울 거냐. 그런 걸 보면 김연아 만나기 더 좋겠는데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이론상의 많은 것들은 논란이 많았지만 어쩌면은 롤스의 머릿속에 어른거린 것도 그런 사회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그리고 제가 포항공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공대한테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김연아 그렇다 눈이 번쩍 뜨요. 설명 알아듣겠어요. 그럼 바로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그 핵심은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겠다라는 것은 자유까지 포기하겠다는, 그 평등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기본 처음부터 출발점에서 다른 바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어떤 분배의 원칙을 찾을 것인가 이런 건데, 결국은 설득력은 상당히 있지만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에게 그만큼 많이 주는 것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될 때에만 그렇게 허용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판도 많거든요. 그게 최대 최소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설정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되게 많은 점이 있습니다만 롤스는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자기 이론을 구축한 사람이에요.
되게 실증적인 사람이었던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들을 보면. 마지막 결론은 되게 주상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죄 되게 진폭이 크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까지 나머지는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정의 원칙은 원래가 자유를 허용하는 영역이지 원칙을 끝까지 만들어내고 찾아내자. 이거는 정의라는 그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정의 원칙은 맨 마지막에는 자유의 영역을 여백을 되게 많이 남겨놓는 그러한 우리 삶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옥하면 윤도단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옥고 그름을 갈라내느냐. 그거는 인간과 세계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그 뒤에 10년 뒤에 박사학위 논문 쓰려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공동체주의라는 게 나와서 대논쟁이 오랫동안 벌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책을 다시 쓰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공동주의 특히 테일러 같은 사람의 경우에 저는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정철학은 과정신학으로 확산되면서 그 앞으로는 그게 주류적인 철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집필, 대화 그러니까 그것이 이론은 계약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오래 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입장에 선 개인들이 되게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기체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적인 그거를 또 마르크스주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나이브했고 마르크스주의자 이쪽은 공동체주의자는 되게 정교했습니다. 그거는 가정철학의 영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도덕철학자들은 그쪽은 별로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철학의 조류들이 합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사람보다 월등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학하고 말이 되고 신학에서 이미 그래가지고 다른 전통적인 교회 신학이 매겨주지 못할 만큼 상당히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해명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조류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동체주의의 일각에서는 그런 조류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논문은 제가 더 이상 추구할 바가 아니고 느낌상으로 이건 용어가 비슷하대요. 관념, 접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흐름. 그래서 이게 진리가 만약에 그걸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 점이 제가 지금까지 조업스 연구하면서 오늘 이제 제공합니다. 나중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토로스가 좀 감사합니다. 이공 교수님께서 소개를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죠. 장황이라는 게 길다는 의미의 장황이 아니라 너무 핑크 있고 거창하게 시작을 하셔서 난 이 대본을 펼쳐보이는 이 패널에 참석하신 다른 패널 멤버들 다들 최소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서 오늘 저녁 콜로퀴엄 주제를 다루신 것 같아요. 저는 소개받은 거 그냥 학부 수업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콜로퀴엄에서 제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정치적 자유주의, 노을수 교수님의 두 번째 주저의 핵심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공적 이성이라든지 중첩적 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인생, 여정, 그것과 학문과의 좀 접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스몰 토크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역할을 적절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것에 대해서 한두 마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모르는 바였는데 소개하면서 들었던 게 계신 김기호 목사님께서 바로 그 주제를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거처를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스몰 톡. 편하게 네. 얘기하세요.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법률가들에게 남긴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법률가들에게 이렇게 남김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 두 개로 이렇게 질문에 등장합니다. 법률가들에게 남긴 것. 롤즈 교수님의 아버님이 변호사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볼티모어 지역에서 유력한 변호사였는데 뭐 전공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세금, 해법 변호사.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률가들에게 남긴 메시지라는 것은 변호사 나부랭이 자식 중에서도 꽤 괜찮은 정치 철학자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자기 비판적인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롤즈의 아버지도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고 어머니도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버지는 감리교신자, 어머니는 영국 성공회. 부모님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식이 크리스찬이라고는 보장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메시지. 요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롤즈의 두 번째 주저죠. 이게 political liberalism,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두 번째 주저인데 그 주저가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세 권을 제외한 책들은 하셨던 강의 모아서 출간한 이런 상태입니다. 롤즈 교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하기에는 너무 속된 말을 쪽팔리고요.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롤즈 교수님께서 91년에 정식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워낙 그 티칭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정년 이후에도 수업을 간혹 하셨습니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근데 제가 학부 3학년 때 학부생들에게도 오픈된 대학원생들과 학부생이 같이 듣는 수업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등록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엄청 부족했고 롤즈 교수님의 강의를 내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단지 그 이름을 보고 그곳을 갔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실인물이 강의를 하신다니까 그냥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롤즈 교수님이 엄청 강의를 지루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저그 중에는 철학부 학부장도 롤즈 교수님 강의 시간에는 좋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강의를 원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 교수님이고 그냥 읽으십니다. 그리고 읽으시는 것도 이게 이 말더듬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잤습니다. 진짜 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테이프 리코더죠. 녹음해서 이 테이프 이것만 내가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수업을 들었었어요. 지대였건 그게 저의 롤즈와의 관계 시작은 거의 전부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저녁을 준비하면서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다들 이렇게 모서리가 다른 책을 직접 읽고 논문 쓰신 책들을 들고 저는 없어서 이 학술 전공안에서 빌렸어요. 읽는 중에 참 이규 교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제가 이번 학기까지 사실 안신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내시길래 제가 이만큼 남았었는데 지 교수님 이 체인 행사에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지. 근데 막상 이 책 몇 페이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많이는 못 봤죠.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된뭐 학문적인 이 콘텍스트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깊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쉽게 제가 이해하는 바, 학부에서 자면서 들었던 그런 사람의 관심과의 높이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바로는 저 사회정의론에서 이야기한 그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뭐 이론적 스펙트럼의 다양한 방면에서 뭐 수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측면이 이거 도대체 현실 정치 또는 정치적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추상적 이론의 극단이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직접적인 이 학문적 동기라든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김기호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겠죠. 롤즈의 이 학문 여정에 있어서 파도가 몇 가지 있지 않았나, 또 그분의 삶의 파도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 이 차이라고 하는 것, 또 다름과 차이, 이것은 그 구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구별이나 차별, 다름 등이 불일치, 충돌의 극단적인 형태로 갈 때는 전쟁, 그러한 충돌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다름에 대한 그 관심이 롤즈 교수님의 그 삶과 학문의 중요한 파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따라서 그 사회정의론 출간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을 접하면서 또 롤즈 교수님 스스로의 이 삶과 학문의 파도의 다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전에 그 사회정의론에서 펼치셨던 그 주장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적용의 범위를 좀 더 좁힌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더 자신의 입장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는 가치관의 충돌, 그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떠한 행위의 판단, 결정 근거로 사용하는 그 종교적, 도덕적 또는 철학적, 다 묶어서 아까 그 PPT 때는 형이상학적 가치관들, 롤즈의 표현으로는 포괄적 이론들이다, 뭐 교리들 이렇게 하죠. Comprehensive doctrines.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단과 결정,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사용하는 종교적 뭐 신념이라든지 도덕적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적 사상 이러한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양한 그런 포괄적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원주의적 현실에서 사회정의로에서 주장한 그러한 그 기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그 합의, 최소한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 정치적 자유주의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포괄적 가치 체계, 또 포괄적 원리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정치든, 그게 그 종교적 신념이든, 뭐 도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철학적. 따라서 이것을 포개라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사회가 기본적인 그 입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합의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것은 이러한 그 포괄적 가치체계 또는 포괄적 원리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으로 그려보신다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종교적 신념 체계가 있는데 그 원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버랩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게 이제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이고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라기보다는 좀 더 이러한 중첩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적 이전이라는 개념이 그거죠. 이 부분에서 들어가기 전에 좀 저의 지식의 얕음이 표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의 그 non-public 공적이지 아니한 근거가 아닌 공적인 이성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또 다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포괄적 이론을 가진 자들이 중첩적 합의를 통하여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따라서 이것은 철학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의 아주 폴리티컬한 개념이다. 정치적 이론을 해줍니다. 자신은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인지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이론을 전혀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리버럴리즘 정의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political as opposed to 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thin, 아주 얕은, 얇은 자유주의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넘기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과 법률가들에게 남긴 것 종교 목사님께서 나중에 다 말씀하신 거 제가 크리스찬이고 법을 한 사람이니까 저에게 as a Christian and as a student of law 박도로서 나에게 어떠한 그 메시지를 남겼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롤즈는 참 큰 주제입니다. 롤즈의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간에 그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몰 토크라고 하는 접근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또 다름이라고 하는 이분의 삶과 학문의 화두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인이요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떠한 도전을 주느냐 하나는 역시 이 다름의 이슈입니다. 정치 이론가, 그러니까 정치 철학자라는 것은 이론가인데 법을 다루는 사람은 이론가보다는 훨씬 더 이 실상 또는 현실 또는 행동, 액션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나가 이 로이어로서 법률가로서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롤즈 교수님만큼이라도 한평생 이 다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뇌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몇 페이지를 참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롤즈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결론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정말 이 다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뼈저리게 이분이 고뇌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한 고뇌에 이르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제 측면이 시간이 너무 필요해서 이게 컬러큐는 그냥 말을 안 놓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좀 재밌으세요?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롤즈의 이 신앙 여정, 또 인생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역할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롤즈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부모님, 기독교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앙심이 있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주의적인 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 크리스찬이었었느냐 퀘스천마크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부 과정,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 신앙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롤즈 교수님의 학부 졸업 논문 최근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주제가 신학입니다. 신앙과 죄에 관한 학부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이 신앙과 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요. 100점 만점에 98점을 맞으셨대요. 근데 또 그 시점에서는 어떤 사실이 중요하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고민을 이미 하셨던 것 같고, 그것은 특히 이제 그 어머님이 아주 액티비스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잔 롤즈를 데리고 비록 잘 사는 집안 자식이었지만 볼티모어 지역의 흑인 또는 인종적 마이너리티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롤즈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 중에 학부 때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가서 성공의 사제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당시가 43년 정도 되었으니까 태평양 전쟁이 막 시작됐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추구하기보다는 참전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면서 롤즈 교수님의 무슨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과정 때에 가졌던 이 신앙, 또 신학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접게 되고, 그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장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그 비극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학문 여정에서 중요한 과도였는데, 이전에도 그렇듯지만 이 전쟁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과도로 남지 않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 중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옆 동무는 일본군 폭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자신은 살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고 목사가 아주 극단적인 나의 뉴스적 설교를 하는 중에 더욱더 기독교적인 일에 대해서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학문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인 나, 또 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나가 다름, 또 나와 다른 존재인 타자, 여기에 대해서 롤즈 교수님만큼 천착해서 신앙인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깊이 있게 고뇌해 왔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이론가 어떤 철학자의 과제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기로 부름받은 나,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신앙,
그분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을 주장하는 나가 이 타자,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분만큼 조지 교수님만큼 깊이 있게 고뇌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상 그리스도로서 운명으로서 이 나름에 대한 도전, 조지 교수님의 삶을 또 한문적인 전통에서 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근간에 깔려있는 한문적인 타도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있는데 또 왜 새벽기도 설교를 올해 2월달에 총장님 노목 들어오면서 인터뷰 했을 때 총장님이 올드 공부하고 굉장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내정리하면 되겠으니까 그래서 롤즈가 좋은 사람이라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일단 롤즈는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공의 사제가 되려고 근처에 있던 프랑스나필에 진학학교에 있었고요. 프린스턴 신학 대학교는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12월 달에 논문 제출하고 군대에 참전을 해서 7학기를 다니고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을 많이 잃었고요. 무신론자가 된 건 아니고 한국처럼 이신론자가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니페어리안 철치 교회 그런 장례를 지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민법을 맡았는데 만민법이 세 번째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롤즈가 더 발전시키기로 했지만 심장에 스톱이 한번 오는 바람에 더 깊이 있게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분야가 만민법의 그런 분야라는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법 몇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롤즈와 기독교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론 시간에 설명을 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롤즈의 만민법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칸트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마이클 도일이 얘기했던 민주평화 이론과의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정전론이라고 어거스틴 겔이 얘기했던 저스트 워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먼저 좀 분석을 하면 롤즈의 만민법이 사상화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국평화론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유명한 책이죠. 근데 영국평화론의 그다음 평화주의적 맥락을 롤즈가 분명 이어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포인트에서는 다릅니다. 영국평화론에서 예외조항 5에 얘기되면 칸트는 내적 불가속의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칸트가가 메라림사에서 AB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국가의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인권의 침해당했을 때에 인도주의적 간섭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칸트의 영국평화론에서는 이 조항 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칸트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그 환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장 잔인한 전쟁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잔악해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모든 세계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약간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달리 좀 다른 입장을 전개를 합니다. 그 차이점들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은 롤즈는 그 인권 문제를 통해서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간섭 조항을 몇 가지 설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보통 인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게 되면 우리가 롤즈의 사상을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 세 권의 책으로 구분을 한다고 치면 정의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합리성입니다. 보통 원초적 입장, 무지의 죄를 쓴 사람들이 합리성에 의해서 정의의 두 원칙을 그렇게 산출해내고 계약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이제 보통 한국말로는 합당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합당성을 통해서 시민성의 요구에 호소하고 사회 안정성, 또 입헌민주주의보다는 중첩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롤즈가 진행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 만민법은 디센시라고 적정성입니다. 적정성의 새로운 개념은 한 국가의 정치 문화의 자율성들을 존중하는 건데
적정성, 그러니까 꼭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왕정도 괜찮고 전제주의도 괜찮은데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되면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지킬 수가 있고, 다만 농노와 노예를 만드는 거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인종 청소를 진행하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간섭을 정당화해서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데, 단계는 세 단계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칸트와가 많이 다른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 칸트가 하대 이상주의적이라고 하는 롤즈는 이 왕립법 자체에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주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해결하는 억지 능력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국제관계 이론에서 현실주의적 이론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롤즈와 마이클 보일의 민주평화 이론과의 그런 차이점입니다. 분명히 롤즈는 만민의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에서 만민,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적 정체를 가진 국가들은 상호간에 전쟁하지 않는다고 하는 민주평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이클 도일과 차이점이 있어요. 마이클 도일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온 세계의 민주주의 정체를 좀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부가 외교정책 가운데 세 번째 원칙으로 민주주의 확산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적용했던 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쪽에 민주주의 국가가 확산되는 것이 장차 세계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생겨난 부작용은 내전의 가능성이 증가가 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이클 도일은 한 가지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롤즈는 여기에서는 좀 정확히 다루진 않는데 89년도에 나왔던 공정정의 안내지침이라는 그런 책 가운데서 5가지 체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복지국가, 통제경제적 국가,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재산소유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5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2가지의 경우는 정의의 두 원칙에서 허용되는 바람직한 체제이고, 전자의 3가지의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특별히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계획에서 가장 많이 발달하신 그런 진행 과정이 거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굳이 사회주의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 안에서 정의의 두 원칙, 인간의 불가침성이라든지 차별의 원칙이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바람직한 체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쪽 계열에서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해서 복지국가 모델을 좀 다룹니다. 복지국가는 재산을 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사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를 좀 많이 펴서 많은 것들을 해소하지만, 롤즈가 바라볼 때는 생산수단이 소수한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소유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관리할 수 있고, 독점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런 부분이 롤즈가 가졌던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2가지 체제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2가지 극단적인 체제에서 발달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고, 이 2단계는 서로 정의의 두 원칙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법주. 그래서 정치 문화가 다르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기독교의 정전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저스트 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 만민법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사성들은 일단 공격 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 전쟁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전쟁론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어서 또 이제 군인들은 공격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공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유사한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그 기독교적인 것은 주로 신의 영혼법에 의존하는 그런 교리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론 가운데에서만 종교성을 전혀 배제한 채 자신의 입장은 정치적, 종교가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통일될 수 있는 그런 틀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전론의 가운데서 롤즈는 구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방어전의 문제를 또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법국가, 국제사회에서는 무법국가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자유주의 국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자유주의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비자유주의 국가 가운데에서는 북한, 이란 이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무법국가, 아웃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인적 자원이나 자연 자원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구조 자원이 부족한 그런 열악한 국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 자비로운 전제주의 국가, 왕정 국가를 설명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특 가운데서 이제 롤즈가 얘기하는 것은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을 롤즈가 펴는데 한 가지는 전쟁을 팽창주의적 전쟁을 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멤버가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경제 외교를 통한 그런 접근을 통해서 세계 전쟁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롤즈가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맥락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법국가는 기본적으로 공격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민주적인 자유국가 체제에서는 핵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핵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핵의 억제 능력, 이게 사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2차 공격을 가능할 수 있는 주로 이제 핵잠수를 가진 이런 것들을 보통 핵 억제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롤즈는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책 조항을 따라서 캐톨릭에서 얘기했던 이중 마치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태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는 경우는 보통 허용이 되고 있는데 롤즈는 철저히 시민을 공격하는 것은 방해를 합니다만 핵 억지 전쟁 가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만약에 무법국가가 전 세계에 아주 피비린내는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논리적으로는 억지 그 이상의 부분도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히로시마의 50주년 그런 노무를 통해서 핵에 대한 이제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큰 틀은 억지 능력 정도로 활용되고 있고 롤즈는 오히려 평화주의적인 칸트 입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정치 문화를 인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롤즈의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인권론인데 표준의 모든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내적 불가습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국가가 전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롤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비한 그런 경우에는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간섭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약간 소극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의 정치적인 제도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서는 최소한 그런 세 가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면 그 국가의 틀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되고요. 하지만 세 가지 틀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예와 농부를 만드는 그런 일들,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인종 청소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 경우에는 이미 인도주의적 간섭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 조건이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칸트와 다른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원주의 의무라는 그런 부분을 롤즈가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롤즈의 정의로운 처음부터 원초적 입장에 무지의 개입이 나오는데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 속할 수 있고 비민주주의 국가에 속할 수 있고 무법국가에 속할 수 있고 열악한 국가에 속할 수 있고 전제주의 국가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미 가난하고 힘든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원주의 의무를 모든 나라들의 일종의 국가적 의무로 롤즈가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의 의무를 롤즈가 제시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어릴 때 배웠던 성경 이야기인데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한 없는 그러한 사랑이 국제사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즈 전체적으로 쭉 바라보게 되면 우리 처음에 이부 교수님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면목으로서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불가침성, 이런 인권이라든지 국내 사회에서 최소수의자, 가장 가난하고 힘든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국제사회에서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원주의 의무를 제시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거, 왜 롤즈는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사실은 우리 이제 백은선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2007년에 나왔던 롤즈의 초창기 청년의 책, 그의 모든 정치 사상의 뿌리가 기독교 사상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비로소 우리가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롤즈의 별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칸트처럼 경건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고 장년기에는 결코 종교에게 한 적은 분명히 없었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에 온마이 릴리전이라는 그런 글을 이제 컴퓨터에 남겨서 자기 종교 간의 변화가 성공의 그런 보수적인 신앙에서 일종의 칸트처럼 이신론으로 변하게 된 그런 계기를 설명하는 글들이 전쟁의 겪었던 세 가지의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국은 교수님께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제가 좀 속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다 말씀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그 정의론의 대가가 지성원 교수님 계시고 또 정치적 자유주의의 대가죠. 백 교수님 계시고 만민법의 대가인 우리 김도영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사실 할 게 없는데 앞에서 하셨는데 우리 이군 교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롤스의 주변도 좋으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주어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속은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앞에서 다 핵심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보고 뭘 말씀하시라고 하는지 저는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걱정스러운데요. 근데 우선 이제 앞에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세 번째 선생님들 비교를 한 가지 하자면 우선 세 분은 영미권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철학이나 법조학, 정치 철학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영미권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제가 우리 한국 정치 사상학회에 가보니까 정치 철학을 한 사람이 동양에서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마 우리 이제 이 교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저에게 이렇게 특히 이제 동양적 관점에서 일본은 어떤 조직인가 이런 것도 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선 한 가지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저는 롤스를 전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본의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전공을 선택할 때 한 사상가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 선배들부터 쭉 내려오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선택을 하고 헤겔, 칸트 쭉 내려오는데 마침 제가 석사 1학년 되었는데 하이에 끝까지 쭉 내려왔는데 이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대나 중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건 라틴어까지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라틴어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참 쉽게 이제 현대 철학을 하자 해서 남은 걸 보니까 저는 롤스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롤스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핵심은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마스 스켈론이 아마 롤스 스님하고 식사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뭐냐면은 원래 롤스 스님 유명하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이론을 내가 좀 죽일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킬이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래 질문하니까 롤스 스님이 근거에 쓰면서 당신은 내 이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이론하면 핵심 이론이 있으면 핵심 이론의 문제점을 한계를 찾아가지고 비판하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롤스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핵심도 포함되어 있지만 롤스 이론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오장육부 핵심도 있지만 모세 혈관도 제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론의 이론은 그런 핵심도 있지만 모세 혈관까지도 전부 소중하다 하나하나. 따라서 당신은 내 이론을 이길 수가 없다, 공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롤스의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만민법까지 오는데 굉장히 방법론의 차이도 나타나면서 동시에 또 관심의 대상의 차이도 있으면서 또 지금 쭉 말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또 끊임없이 회의원이 확장되면서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강함 가운데서 옅어져 오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느슨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초기 정의론에서는 굉장히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호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합리성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철학적 자유주의에 근거를 해서 정의론을, 정의의 문제를 주장을 했다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정치적 자유주의가 튀어나오거든요. 철학적 자유주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과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엄밀한 학문이죠. 엄밀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의 판단 능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장 엄밀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입장에서 칸트주의를 개성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9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 패러다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름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양성을 강조하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철학적 자유주의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로 돌아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정치적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깊이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이론의 문제로서가 아니고 정치적 실천의 문제로서 적어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법론적으로 보면 철학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박사논문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철학적 자유주의 문제와 정치적 자유주의 문제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롤스의 관심은 쭉 이렇게 연륜을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만민법에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의 국가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decent society, 그러니까 적정한 일정한 그런 국가의 품격이나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상 국가 수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는 상당히 평화적으로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그렇게까지도 외연을 확장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외연의 확장이 실제적으로 방법론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초기부터 중기를 거쳐서 말기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어려운 주제를 우리 이 교수님이 저한테 맡기셨는데, 우선은 사실은 지승환 교수님 말씀하시는 정의론의 문제부터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차등의 원칙이 중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럼 차등의 원칙이 무엇인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유주의 사회이고,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고, 개인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전통이 실제적으로 근대 사회 이후에 적어도 서양의 기본적인 그런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서 과연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우리 김기호 목사님도 남크리스천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참 재밌는 것이, 지금 우리가 궁극적인 주제가 롤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주제가 되니까, 사실 저도 남크리스천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까지가 이제 남크리스천이었고,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주님을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이런 과정을 이제 제가 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롤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면
크리스찬 입장, 저 같은 경우는 넌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는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롤스를 바라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사실은 다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냐면, 롤스 자신은 성경적으로 아마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롤스의 정의론부터 만민법까지 오는 과정에 모든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향이나 이런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한편으로 거꾸로 그러면 롤스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성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롤스 정의론의 특징이 차등의 원칙에 틀림이 없는데, 이 차등의 원칙의 배경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사실은 합리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사실은 차등의 원칙은 하게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의 능력만큼 또 본인의 관심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회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롤스가 그것을 그렇게 주장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즉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태어나는 순간 그 조직에 들어오게 되고 조직의 구성이 되고 결국 그 조직을 탈퇴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즉 죽음으로써 결국 그 공동체를 탈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인간의 재능을 사실 아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인간의 재능을 사실은 유럽 사회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적인 전통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재능은 개인의 것이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롤스는 독특하게 개인의 재능을 사회의 것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직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재능은 내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론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우리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롤스의 그런 차등의 원칙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서양적 전통의, 근대 사회의 서양적 전통의 롤스가 부드럽게 항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사실 우리 백 교수님 정치적 자유주의로 잠깐 돌아와서 사실은 제일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박사 논문에 어떻게 이것을 녹여서 집어넣을 것인가라는 데가 참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법철학이고 참 공교롭게도 저는 베이스가 정치학이고 정치 철학을 했고, 지도 교수님은 법학이 베이스고 법철학이시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동명대학은 법학과 정치학이 하나과입니다. 독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적 영향, 공공 영역으로서 법학 정치학 연구가 되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판적인, 지도 교수님이 비판적인 입장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마 배경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법이 한다 그러면, 법이 기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그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자연법의 배경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정의 문제가 나오죠. 네, 자연법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합리성으로서의 그 정의의 문제를 존 롤스가 초기에 주장했을 때는 일본의 많은 그 법학자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고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정치적 자유주의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런 그 반응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러면은 무엇을 비판하는 것일까? 제가 고민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서양 근대 이후의 합리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토대 위에서 자연법이 출발하게 되고 그 자연법적 이성을 통해서 다시 정의가 도출되게 되고 그 정의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정치적 자유주의로 롤스가 방향을 바꿔버리면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전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철학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전향을 했다.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전혀 과거에 본인이 주장했던 정의, 철학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정의의 문제를 스스로 본인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심지어 그런 논의까지 나왔고 또 노골적으로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했을 때 또 그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적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법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적어도 영미 정치학의 전통 가운데서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독일의 칼 슈미트 같은 경우는 또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영미식 전통과 다르게 사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그 본능이 지각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투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도가 국민의 전체 의사보다 훨씬 강력하다.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투쟁 본능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영미식 그 자유민주주의를 칼춤스가 비판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영미식의 개념과 유럽 대륙 특히 독일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칼 슈미트의 후예들, 샨탈 모프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슈미트의 후예들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적 자유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또 논의를 한편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차이라고 하는 것,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관심을 갖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롤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롤스의 1980년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그 차이의 정치라든지 또 사실 시민의 정치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여전히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차이의 문제를 정치적 실천으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구체적으로 현실 사회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또 반박들이 나오게 되고 공동체주의는 또 공동체주의자의 관점에서 또 반박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중기를 넘어서서 이제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마음민법까지 오게 되는데 이 마음민법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교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디센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거는 오레셔널리티 합리성은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이제 합당성한 reason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진리의 개념을 거의 포기하고 말 그대로 정치적인 사실은 그 롤스 본인은 정치적인 자유주의에서 어떤 오버래핑 컨센서스를 이제 강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버래핑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설령 이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도덕적인 그런 그 기초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도덕적인 그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롤스는 이미 정의론에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센스 오브 저스티스, 정의의 감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의 개념,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오버래핑 컨센서스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그 사회에서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문명권이나 이슬람 문명권 아니면 여러 어떤 문명권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전히 이러한 그 도덕적인 그런 그 기초가 배경에 깔려 있는 한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앞에 세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롤스의 그 전기, 중기, 후기의 그 핵심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대로 타당성에 따라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롤스의 이론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만민법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합리성에서 합당성을 넘어서 외연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또 디스턴스까지 오게 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롤스의 생각 속에서는 떠나가 버린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적어도 70년대, 60년대 이후에 가치 상대주의나 도덕적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런 다문화주의 등등 이러한 많은 그런 문화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절대 진리를 부정을 하는, 아니면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사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롤스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방법론적인 이런 전기, 중기, 후기의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은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만민법에 오게 되면 사실 만민법 자체도 로마 시민법이 있고, 사실은 이제 로마의 로마법을 이제 모방을 하고, 로마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법이 있고, 또 만민법이 있는데, 사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도 시민에 대한 우대와 또 주변 만민들에 대한 법의 적용이 사실은 차이는 있는데, 이 만민법에 와가지고 불법 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전쟁도 현실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용의를 하는 거죠. 마지막 수단으로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닐지언정 비민주적 국가를 하더라도 적어도 디센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공존할 그런 필요성 내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롤스의 사상을 우리가 본다면 정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적 토대에서 출발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까요? 아니 큰 그런 생각은 그건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세한 하나하나의 이제 그런 모듈들 하나의 이론들 속으로 들어가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한 시간보다 거의 30분 정도를 초과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대단히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에 끊지 않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로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 최영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초로 해서 쟁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과연 하나의 존 롤스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도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을 쓰신 롤스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쓰신 또 만민법을 쓰신 롤스가 과연 같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제가 읽기로는 정의의 두 원칙을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논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보면 덜 엄밀해지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가 약간 좀 모순되게 느끼게 되는데 아까 우리 김병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성이라는 개념에서 합당성이라는 개념으로 또 적정성이라는 개념으로 개념적 엄밀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어떤 폭발성이랄까요? 그 면에서는 조금 더 너그럽다고 보이는 방식으로 논증의 기본축을 바꿔보았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3명의 다른 롤스가 살았던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롤스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앞에서 3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최영하 교수님께서 카슈미트를 이제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카슈미트를 한번 살려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무서운 또 학자이고 또 어떤 사람 글을 읽을 때 머리가 쭈뼛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저는 롤스글에서는 그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카슈미트의 글은 어떤 글을 읽든지 온몸에 있는 털이가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악마적인 글쓰기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무서운 글쓰기를 하는 분이고 뭐 그렇다고 나쁘다고 꼭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고민이 많아요. 맨 처음에 우리 지선 교수님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좀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너무 편한 세상에서 철학을 했던 건 아닌가. 로즈의 표현으로 하면 well-ordered society,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 모든 게 좀 갖추어져서 분배할 뭔가가 있는 따라서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분배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격조 있는 사회를 전제로 철학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익숙한 삶의 현장은 질서가 없는 사회, 분배의 기준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할 대상이 문제되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과연 롤스가 철학을 한 시대에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고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아직 아예 분배할 대상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선택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 롤스의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마지막 책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도덕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원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또 불법 국가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매몰차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는지 이 부분이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오늘의 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한데요. 기독교 신앙 만약에 이분의 생각에 여정에 영향을 끼쳤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을까? 젊은 시절에 깊이 한번 마음을 주었다가 생애의 마지막 날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별로 관여 안 하는 젊은 날에 그냥 충격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지 아니면 이분이 그 신앙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이신론적으로 또는 철학적인 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